안녕하세요. 책의정원에서의 카나리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아프리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난, 아프리카는 왜 아직 가난한가입니다. 지은이 윤영준, 출판사 지식과 감성. 지은이 윤영준은 2017년부터 3년간 아프리카 개발은행 경제조사국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했습니다. 빈곤과 개발의 현장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아프리카 경제학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전수했습니다. 2020년 기획재정부로 복귀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아프리카 유상 원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상생하는 한 아프리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 아프리카 가난 이해하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70%가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12억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하루 1.9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프리카 관련 자선 단체들의 캠페인 영상에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단골로 등장하는 도입부 메시지다. 굶주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불쌍한 어린이의 사진도 물론 빼놓을 수 없다. 이 정도가 우리가 아프리카의 가난을 이해하는 평균적인 수준이다. 먼 거리에서 기부의 마음을 고양시키기에는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 수술대 앞에 선 진지한 의사의 마음으로 아프리카 가난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 먼저 아프리카 대륙의 빈곤 지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빈곤의 수준, 양태의 이유가 저마다 다르다. 꽤 잘 사는 나라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가난한 나라도 많다. 빈곤의 수준에 따라 처방이 달라져야 하는데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을 한데 묶어 아프리카의 빈곤의 범주 안에 놓는 것은 잘못된 출발이다. 아시아 개발은행이 지원하는 아시아는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이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 유럽은 개발은행이 지원하는 유럽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유럽과 발칸반도 일대 국가들을 말한다. 독일, 프랑스가 아니다. 즉 지원의 초점이 실제 가난이 존재하는 지역에 정확히 맞춰져 있다. 아프리카는 이 초점이 모호하다. 아프리카 전체가 가난을 대표한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아프리카 54개국 모든 국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외부에서 보면 자칫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난하다고 여기는 편견에 빠지기 쉽다. 아프리카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따져보자. 먼저 이집트와 아랍 마그레브 회원국들로 이루어진 아프리카 북쪽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가난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문화, 종교적 이질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전혀 다른 경제 여건을 갖고 있다. 풍부한 석유 자원, 넓은 곡창지대, 해상교통과 무역이 왕성했던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는 역사적으로 줄곧 경제적 요충지였다. 기원전 지중해 패권을 양분했던 카르타고, 찬란한 고대 문명을 꽃피운 이집트, 로마보다 더 로마 문화가 용성했던 북아프리카는 점령하든 점령당하든 끊임없이 번성했던 지역이다. 냉전 이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오랜 침체를 겪긴 했지만 척박한 사하라 이남 국가들과 함께 경제 공동체로 묶일 만한 지역은 아니다. 이슬람 아랍권이라는 문화, 종교적 성격까지 고려하면 이질성은 극에 달한다.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미리고 가려다 바다에 빠져 죽는 수많은 지중해 부트피틀 중에는 정작 북아프리카 출신은 거의 없다. 대부분 가난과 내전을 피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탈출한 난민들이다. 남쪽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또 다른 이질적인 국가가 있다. 최근 부채 위기로 시름시름 앓고 있긴 하지만 남아공의 경제발전 수준은 영내 다른 지역과는 차원이 다르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광물자원 개발 이익으로 제조업 전환과 금융 부문 인프라 구축에 성공한 남아공은 아무리 이빨이 빠졌어도 호랑이는 호랑이다. 서쪽에는 나이지리아가 있다. 나이지리아는 1950년대 후반에 처음 유전이 발견된 후 시쳇말로 대박을 쳤다. 아프리카 대륙 최대의 유전을 확보한 나이지리아는 가나, 토고, 베닝 등 평범한 기니만 국가들 사이에서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지나친 석유 의존으로 다른 산업의 기초를 세우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있다.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이 3개국 경제가 아프리카 전체 경제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 절반을 50여 개국이 나눠 먹는 구조다. 이 중 모리셔스, 카보베르데, 세이셸 등 인구 100만 내외로 1인당 국민소득이 압도적으로 높은 초소형 관광 부국들, 그리고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등 인구 200에서 300만 내외의 남아프리카 자원 부국들도 아프리카 빈곤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엔 적절치 않다. 결국 이런 식으로 가난에 어울리지 않는 나라들을 소거해 나가면 이른바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국가는 전체 54개국 중 20여 개 남짓에 불과하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기도 하다. 경제 여건이나 빈곤 수준이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왜 아프리카는 하나의 아프리카 경제권을 고집하는 걸까?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는 아프리카 55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아프리카 연합의 본부가 있다. AU는 아프리카 최고 의사 결정체로 유럽의 유럽연합과 유사한 지역 통합기구이다. 아프리카의 통합을 지향하는 AU의 설립 취지는 지극히 이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AU는 개발의 효율성에 기초한 경제적 통합보다는 아프리카의 독립과 정체성을 수호하는 정치 외교적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U는 더 많은 회원국을 확보해 정치 외교적으로 더 큰 EU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의 수준차를 고려해 최근까지도 동유럽과 발칸반도 국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제 논리가 통합의 중요한 잣대가 된 것이다.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기 위해서는 발전 수준의 유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AU는 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프리카 국가를 회원으로 한다. 심지어 유엔에서 국가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서사하라에까지 회원 자격을 부여했다. AU처럼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기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아시아에는 아시아연합이 없다. 대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있을 뿐이다. 아세안은 지역적 인접성 그리고 유사한 발전 수준을 고려한 정치 경제 공동체이다. 한국, 중국, 일본이 포함된 아시아연합은 상상하기 어렵다. 발전 수준과 경제 여건이 현저히 다른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사결정이 힘의 논리에 의해 왜곡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하나의 아프리카는 AFDB에서도 금과 옥조처럼 준수되는 원칙이다. AFDB에서 발표하는 경제 전망은 아프리카 54개 회원국 전체를 평균 내어 산출한다. 국제통화기금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를 구분해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북아프리카를 중동과 묶어 중동, 북아프리카 경제권으로 분류한다. 아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IMF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 등 어떤 기관에서도 그 넓고 이질적인 아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지 않는다. 개도국 아시아, 동남아시아 등과 같이 발전 수준을 고려해 경제 연구 및 지원 대상을 권역별로 구분한다. 아프리카 54개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무리다.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이들 세 개의 강이 흥하면 아프리카 전체가 흥하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이른바 평균의 역설이 존재하는 허술한 경제 전망이 될 위험이 크다.
통계로 본 아프리카 경제는 가장 아프리카스럽지 않은 일부 국가들이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여건과 발전 수준이 각기 다른 54개국을 하나의 아프리카 그룹으로 묶어버림으로써 아프리카 빈곤 문제에 대한 관심과 처방은 집중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분산된다.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한데 묶어 치료하는 것과 다름없다. 외부 세계의 아프리카는 모두 가난한 아프리카로 비춰질 뿐이다. 누가 왜 이런 하나의 아프리카 개념을 창안한 것인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 탈식민지 이후 힘없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외세에 대해 정치, 외교적 대항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민주적 국제 질서가 확립되면서 힘없는 약소국이라도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한 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프리카 결집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하나의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대륙의 지상 과제인 빈곤 퇴치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해 왔는지는 의문이다.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혼자 가는 것보다 좀 느리더라도 약자를 밀고 당겨주며 상생한다는 의미다. 프랑스와 독일이 EU의 설립을 주도할 때 경제력이 약한 회원국들과 함께 가기 위해 두 강대국은 꽤 많은 양보를 했다. 강력한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단일 통화 체계에 편입되어 신용도가 낮은 국가들과 통화 위험을 공유하는 것부터가 큰 양보였다.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선진국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위협 요인이다. 그런데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한 묶음이 되면서 어떤 양보를 했을까? 남아공과 나이지리아는 AU라는 다자 협력의 틀 안에서 어떤 양보의 리더십을 발휘했을까? 이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연대를 통해 어떤 혜택을 추가적으로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해주지 못한다. AU에서 내려지는 집단적 결정은 대부분 아프리카 빈곤 문제의 핵심을 겨냥하기보다 기후변화, 여성인권, 경제통합,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소 추상적이고 듣기 좋은 글로벌 어젠다에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희석시켜버리고 만다. 아프리카를 2063년까지 세계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AU의 마스터 플랜 어젠다 2063은 온갖 화려한 개발 목표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 아프리카에 또다시 50년의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50년 계획이라니. 오마이갓. 급변하는 국제 경제의 흐름에서는 10년도 길다. 10에서 20년 내 성과를 내는 게 그토록 자신 없었던 것일까? 지난 반세기 동안 성과가 없었다고 해서 또다시 반세기의 시간을 달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프리카는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난을 아프리카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온 기성세대는 그렇다 손 쳐도 이제 태어난 아프리카의 미래 세대에게까지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다. 50년 후에 강대국이 된다는 책임질 수 없는 비전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며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가난을 추상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가난은 한 가지 모양이 아니다. 우선 어떤 지역과 국가들이 정말로 가난한 건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이들이 왜 아직까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아프리카를 향한 협력과 도움의 손길은 가장 마지막 순서다. 이어질 19개의 에세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가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감히 제안한다.